스님 그동안의 안것 때문에 저희가 방송 진행하지 못하고 스님 나오시길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우리 그 명지TV 구독자분들도 스님 언제 나오셔서 방송 재개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어쨌든 뭐 안것 잘 마치고 오셨는지, 안것 때 주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말씀부터 좀 듣고 싶네요. 안거는 뭐 잘 마치고 뭐 말고 할 건 없고, 뭐 우리 공부라는 것이 끝없이 뭐 한없이 하는 것이니까 마칠 것도 없고, 다만 한없이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그 보람 같은 거, 정말 어쩌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을 만나도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또 이렇게 공부하는 그 법을 만나서 이 나이가 되도록, 비록 산철이지만은 대중스님들 모여 사는 데 와서 같이 이렇게 정진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무량 대복을 타고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사람들께 더 들었던 그런 철이었어요. 그 나와보니까는 제가 들어갈 때가 3월 3일부터 결제를 했잖아요. 예, 3월 3일부터 양력으로. 예. 그 2월 말께쯤 들어갔었는데 그 중간에 잠깐 선거가 있었죠. 예. 다 잊어먹고 핸드폰도 꺼놓고 세간사에 어차피 뭐 내가 있으나 없으나 다 또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려고 했는데도 선거에 신경도 많이 쓰였고 또 핸드폰도 좀 늦게까지, 선거 끝날 때까지는 아는 분들한테 선거 얘기도 좀 하고 이번 선거의 의미도 좀 설명해드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도 하고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했던 바대로 안 나오는 바람에 조금 좀 마음은 상했지만은, 그러나 세상사가 어떻게 항상 내 뜻대로만 되겠어요. 그리고 다들 뭐 해제하고 나오니까 다들 막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어떤 분은 우울증 왔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너무 그럴 거 없어요. 너무 좋으면은 그 좋은 게 끝이 나잖아요. 예. 발이 꽉 차면 기울듯이, 또 한없이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또 내려가듯이, 그렇죠. 인생사가 성주개공이라고 이루어지고 머물고 공으로 돌아가고 다 순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역사가 조금씩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향 쪽으로는 저는 간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는 방향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은 수도 없이 수천만 억겁 전부터 우리 삶이 그랬다고 본다면은 뭐 지금 우리한테 닥쳐온 이런 정치적 현실 같은 걸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항상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정의롭다는 그런 그 삶을 향해서 지향하고 걸어갔는가, 그것만 살피면은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봄철한 거는 그런 의미를 두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정렬하고 살아와서 제 나름대로는 후회 없이 한 봄을 보냈죠. 그러나 밖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 혼자 그렇게 자복에 앉아서 해주는 듯이 신밥 먹고 있으려니까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근 2달 만에 스님 뵙는데, 사실 선거 끝나고 나서 평화길 회원들이나 명진TV 구독자들이나 많이 마음이 허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한 달 가까이는 뉴스 보기도 싫고 신문 보기도 싫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아예 관심 끄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스님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 들으니까 이 또한 세상 살아가는 과정이고 또 물 흐르듯이 순환하듯이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 새롭게 힘을 내서 고민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스님 뵙고 이야기 듣는 게 참 소중한 시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저희가 나온 곳이 오늘 모처럼 그 스님 계신 강원도 찾아와서 오대산, 여기가 북대라고 하더라고요. 오대산 북대. 그리고 이곳이 이제 나홍 스님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하셨던 곳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곳 나중에 저희가 뭐 사진이나 이런 걸로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스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대산은 그 조계종의 25개구 본사 중에서 제 몇 교군가 잘 기억, 몇 교군가 기억, 5교군은 법주사인가 그럴 텐데, 월정사가 있는 곳이죠. 월정사, 그렇죠. 그 월정사가 있는 것이고, 5대는 이제, 중대가 있습니다. 중대는 오대산 정중앙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정멸보궁, 우리나라에 5대 보궁이 있죠. 오대산에 그 정멸보궁이 있고, 그 다음에 통도사에 정멸보궁이 있고, 정선에 있는 정암사에 보궁이 있고, 사자 법풍사에 또 보궁이 있고, 설악산 동정원 보궁이 있고, 이렇게 5군데 보궁을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그런 그 보궁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한테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대산 정물보궁을 가장 이제 아주 사람들이 귀처로서 더 이렇게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만 중생심으로는 오대산 정물보궁을 가장 그 저 보궁으로서 더 그런 그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로 요 건너편에 저쪽에 보이는 그 암자가 북대입니다. 북대. 북대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중대가 있고 저쪽에 동쪽으로는 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가 있고 남대. 저쪽에 서대가 있고 서대. 그래서 합쳐서 이제 오대산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오래간만에 그 명진TV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봄 소식도 좀 전하고 새로운 그런 그 희망 싹이 움트고 하는 봄의 얘기도 좀 하려고 일부러 저 아래는 너무 이파리가 많이 피고 그래서 이제 오대산 가면 지금쯤 가면은 잎이 좀 올라왔겠다 싶었는데 여기가 해발 1300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기는 뭐 겨울은 지나갔습니다만은 아직 봄이 안 왔네요. 그렇죠. 저희 와서 보니까 아직 실록이 올라온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아니, 길에 그 흔하게 피어있는 진달래도 근데 안 피어있고 그래서 봄 소식은 못 전해드리지만은 이 화창한 봄날에 좀 멀리 보이는 백두대간 능선과 건너편은 벼봉이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전망을 보이는 것으로서 여러분들께 봄 소식 전하는 거를 가름하기로 하고 지금들 뭐 오늘 아침에 사실은 그 9시에 평검사 회의에서 검수완박 사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입장들이 나왔더라고요. 밤새도록 논의를 했다고 하면서 일곱 명인가가 나와서 쭉 한마디씩 하는데 검찰들도 반성을 좀 하겠다. 그 정도는 앞에 운을 띄우고 근데 그 운을 띄우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반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끼워넣었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해서 이건 어떻게 고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그냥 인사치레로 한마디 하고 넘어갔는데 나는 그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우선 검찰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에요.
검찰은 해산 대상입니다. 해산 대상. 예. 완전히 검찰 조직 자체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그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새로 나오지 않으면 예. 대한민국에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은 친일 경찰 중에 그때는 경찰이 제일 강력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친일 경찰들이 이승만 정권의 비호 아래서 예. 독립운동하러 잡으러 다니던 조직에 예. 이제 검찰 조직을 예. 경찰 조직이 너무 비대하니까 예. 예. 검찰 조직을 만든 거라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검찰 조직이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권력의 그야말로 주구가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인혁당 사건, 예.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간첩, 난 뭐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낼 때 그게 국정원하고. 근데 예. 그때는 중앙정보부, 예. 북군 보안사령부. 예. 뭐 이게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예. 검찰에 넘기면은 검찰은 그 자기들보다 더 센 권력기관에 개노릇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의뢰를 받으면 그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럼. 그다음에 공소장을 만들어가지고 기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세상이 좀 이렇게 투명해지면서 정보기관, 국정원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정보부가. 왜 군인들을 범죄를 다투는 보안사령부가 개입을 하느냐 해서 그런 권력기관들을 법적으로 전부 다 이제 못하도록 제도화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검찰이 점점점 강하게 권력을 갖게 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들 그 1986년, 7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불교 조호등 총무원 청사에 안기부 직원하고 국군 보안사 직원이 예. 출근해서 일을 보는 사무실을 갖고 있었어. 불교계를 총체적으로 감시, 관리, 감독하는 정보 요원들이 정보 담당 정보 요원들이 조호등에 출근을 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랬던 권력기관이 빠져나가면서 검찰이 이제 그렇죠. 법적인 그 틀도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권력화가 된 거죠. 대한민국 검찰은 그동안의 행태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무자비했고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정말 그야말로 돈바람같이 권력을 집행했고 힘없고 가난하고 그런 서민들한테는 서리빨같이 권력을 집행했던 게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관예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관예우. 예. 그 정관예우란 말이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쓰거든. 아, 변호사 살려면은 정관예우 그 해당하는 사람 사야지 돼. 그러면 바로 그 지역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내다가 내놓고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을 사서 검찰 그 밑에 부하로 있던 직원들이 먼저 검찰에 있던 분들을 예용하는 겁니다. 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야기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받는 검찰들은 2년 안에 100억을 안 모으면 안 된대요. 2년 안에 100억을 못 모으면 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대체적으로 뭐 폭력 사건이라든가 밀수 사건이라든가 네. 경제사범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의 액수가 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될 건 불구속으로 하고 기소를 불기소하고 뭐 시정 때릴 걸 집행유예 벌금으로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래서 무전유죄란 말이 나왔죠. 무죄란 말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 두 가지 말을 다 바꾸고 싶어요. 정관예우는 이게 돈으로 형벌을 돈 있는 사람은 정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사서 죄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별거 아닌 죄를 졌어도 죄를 졌어도 정관예우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곤박죄를 다 받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정관예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고
그건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말도 안 상상할 수가 되는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관예우로 하는 얘기는 전견예우로 바꿔야지 됩니다. 전견예우. 앞에 있던 개새끼들한테 예우를 하는 이 밑에 있는 개새끼들. 이게 개들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정관예우라는 얘기가 부끄러워지대요. 예. 근데 그냥 무심히 쓴단 말이야. 그거는 뭐 법치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전견예우 개들이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관예우를. 정관예우 받는 거를. 부끄럽지 않은 거는 뭐예요? 짐승입니다. 짐승이죠. 특히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창피해하고 부끄러운 게 있어야지 돼요. 부끄러움이 없이 그 짓들을 했단 말이야. 정관예우를 받고. 그래서 유전 유죄도 저는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유전 유죄요. 유전 유죄. 예, 무전 무죄고. 무전 무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가 조작하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대통령 당선자 부인이 관련됐는데 그렇죠. 조사 안 하잖아요. 예, 조사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그럼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있기 때문에 죄를 줄 수가 없어서 돈이 있으면 죄도 없어져요. 무전 유죄, 무전 무죄야.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돈이 없는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예. 아니 뭐 자잘한 뭐 생활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제 범죄 행위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뭐 50억을 화천대유에서 그렇죠. 받았다거나 예. 이런 악질적인 범죄 행위, 그야말로 국가의 기관과 근간을 흔드는 이런 그 흉악한 범죄 행위, 이는 돈 있는 사람은 도저히 하고 싶어도 그런 범죄를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놈들은 그런 악독한 범죄, 그래 악독한 범죄죠. 가난한 사람들 다 투자하게 해놓고 예. 조작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가지고 폭삭망하게 만드는 주가 조작 행위. 그게 미국 같은 데는 뭐 몇십 년 뭐 그렇죠. 예, 용납이 안 되는 범죄죠. 그런 예. 범죄 행위들이 번연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하들은 다 잡혀갔는데 실제 그 가담돼 있던 대통령의 당선자의 부인은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 세상. 이걸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걸 보고도 말하지 않고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서 꿀먹은 벙어리 같이 돈을 입에 물고 있는. 돈을 입에 물려주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돈 물고 있는다고. 꿀먹은 벙어리라고 그러는 게 꼭 꿀이 아니고 돈 먹은 투표 같은 거 이런 걸 잔뜩 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검찰들이 몇 명이서 어디 가서 술 먹었는데 접대받았죠. 접대받았대요. 예, 술집에 와서 이렇게 접대를 받은 거죠. 예. 근데 그거를 100만 원이 넘으면은 뇌물이 되고 예. 100만 원이 안 넘으면 뇌물이 안 되니까 99만 5천 원. 한 사람이 먼저 갔다고 빼고 뭐 해서 99만 얼마를 만들어가지고 처벌을 안 받잖아요. 처벌 안 받았죠. 예. 그럼 그냥 검사 하나 이 사람들? 검사하고 있죠 지금 다. 예.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짓들 했단 말이야? 아니 뭐 저기 김학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누군지 밝힐 수가 없다, 누군지 확인 안 된다 하고 사진을 보고도? 사진을 보고도 그 사람 김학이라는 걸 이런 확인이 안 검찰, 되는데. 그래도 이 검찰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개에다 애완 그 참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제가 다시 한번 뭐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옛날부터 그렇게 비유를 해왔으니까 그냥 하겠어요. 개죠. 개죠 개.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부끄러운 줄 모른단 말이야.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검사 조직인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내려왔잖아요. 근데 네. 그동안에 안 고쳤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지금 와서,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갖게 하겠다니까? 검찰이 때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나는 개떼들의 반란으로 봅니다. 개떼들의 반란. 예. 왜? 자기들이 정관예우를 받으려면은 계속 수사권을 가져야죠. 수사권을 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봐주면서 예. 정관예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못 받게 됐다는 거는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큰 밥그릇이. 그러니까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개밥그릇을 건드리니까
걔들이 뭐 몰라요. 일선에도 형사사건만 다루는 일반 그 정직하고 괜찮은 검사들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예. 그러나 정치권에 발을 붙이려고 그러는 그런 출세지향적인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검찰 놈들은 개새끼들입니다, 이게. 그걸 건드리니까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걔가 막 짖는 겁니다. 내 밥그릇 건드리지 말라고. 나는 지금의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법안은 물론 그런 그 검찰 조직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 속에 부작용도 좀 클 거라고 봐요. 물론 검찰 쪽에서 지금 내놓는 그런 부작용들은 굉장히 클 건 그건 각오를 해야지 됩니다. 그 욕도 먹어야지 되고.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 검찰 조직이 갖고 있는 더러운 형태를 개 같은 짓들을 하는 검찰의 조직 형태를 정관예우라든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면서 쭉 내려왔던 그러한 이 사법 체계 속에서 이 불합리한 것들,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의 뭐 저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어떤 그런 권력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이제 행태를 바꿔내지 못하면 저는 이 사회가 앞으로 정치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검찰로 상징되어지는 이 권력 중심의 그런 형태로 이제 좀 흘러갈 수밖에 없다. 권력이 아부하고 권력이 빌붙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이익을 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온 사회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검찰 고위급 간부가 보니까 그 딸은 삼성전자의 법무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검찰 출신의 애들은 대기업, 그렇죠. 재벌그룹 기업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이 되면은 검찰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좋은 대학교 가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죠. 과외 공부도 해야지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기네를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교 보내가지고 좋은 고시 파스를 한다든가 해서 판검사 만드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거의 이제 불가능한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층부에 한국 사회에 이제 이렇게 끼리끼리의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위급 재벌의 그 애들은 뭐 검사 판사도 될 수 있고 언론계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재벌 회사의 고위급 임원은 엄청난 교육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검판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난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정규직이든지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안 내보내고, 그러니까 나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노동자 농민의 정치 세력화 난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나의 이익과 직접 연관되는 사람을 보내서 노동자의 이익을, 또 노동자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그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왜 총선 때 되면 꼭 영호남으로 가르고 무슨 민주당이나 이런 식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청와대도 옮기잖아요. 그렇죠. 예. 청와대를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옮기겠다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 얘기를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지금 이제 비용까지 대주기로 했는데 나는 너무 이상한 게 그러면은 다음에 누가 또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용산이 싫어. 또 다른 데 또 옮기겠다 해도 청와대만 도로 들어가고 예. 싶어요. 예. 그러면 도로 가도 말 못합니다. 이번에 아무 이 조건 없이 그냥 옮겼기 때문에 몇백억이 될지 몇천억이 될지. 근데 이건 거기 있는 국방부라든가 군사시설을 딴 데로 옮겨가는 엄청난 이사 비용을 주면서 청와대가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 집무실이. 근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가서 했는데 그 다음 대통령은 나는 강남에 집무실 갖고 싶어. 그럼 또 그렇게 가야죠. 그럼 가도 되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줬기 때문에 그 다음 대통령은 나는 강남에 갈 테야. 그럼 강남에 내보내줘야 되고 나는 뭐 어디 저 경주에 갈 테야. 그럼 또 경주에 내보내줘야 되고. 네.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나는 그러면 강남이 싫어. 강남에 대통령 집무실이 5년 했는데 나는 뭐 강남에 너무 막 부자들만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다 싫어. 그래서 나는 남북 그 통일을 염두에 두고 저 판문점 옆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거야. 그래도 할 말 하지 말고 옮겨야지 됩니다. 그렇게 됐죠. 우리 도영 씨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딨냐 말이야. 이렇게 막무가내인 세상이. 아니 그 조국 장관 딸 조미는 일기장까지 뒤져서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약간 뭐 분위기는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 지금 그런 그 사안으로 장관 후보자나 뭐 공직에 들어가는 사람들 일일이 다 점검을 하면은 다 걸리죠. 네. 장관할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예. 그만큼 지금 이제 잣대가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편은 감싸 안고 자기 편이 아닌 쪽은 이제 공격하고 내치는 이런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게 현재 이제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이 정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명예라는 게 참 소중한 거고 부끄러움을 한다는 것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 조그만 허물도 부끄러워서. 그래서 저는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정의당에 노회찬하면 지금도 그리워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죽을 일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거는 저 소위 보수라고 불리는 강남을 이번에 윤석열 표 90% 이상씩 나온 동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몇십억도 아니고 몇 천만 50억씩 네. 받아서 꿀꺽하고도 아니 그거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해먹는 건데요. 이지랄도 하는데 그때 4천만 원 어떤가? 예.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 그게 정의당이란 조직에 흠이 갈 것도 같아. 차라리 내가 죽음으로써. 아이고, 눈물 날락한다. 그런 놈의 세상에서 이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 명예가 없는 세상이 됐어. 그리고 몇십억씩 받은 50억 클럽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돈이 오고 가는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쪽은 50억이 오고 가고 이래도 별로 허물이 안 되는데 소위 진보 쪽 진영이라는 데는 조그만한 허물이 있어도 스스로도 못 견디고 또 언론들이 얼마나 아주 꼭 승냥이 때 몰려들듯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잖아요. 저는 인과를 믿습니다. 예. 그리고 뭐 불교에서는 무아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윤회가 없다 하는데 저는 윤회도 믿어요. 왜 윤회를 믿냐면은 혼나 나쁜 짓만 하고 하나도 벌을 안 받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나쁜 짓 했으니까 지옥 가고 하나님 믿고 뭐 좋은 일 했으면 천당 가고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은혜를 꼭 태어나기 이전의 전생, 또 현재, 또 사후의 다음 생 이렇게 멀리 보지 말고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은혜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나는 은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무슨 뭐 뱀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를 내가지고 누구한테 막 참 나쁜 놈들 이럴 때는 난 그때는 얼굴 형태는 몸은 사람이지만은 속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찬 짐승 같은 마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아까 노회찬 의원 얘기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잖아. 그 아까운 분 나도 참 좋아하고 당신도 나를 보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건 지장보살의 마음이 되는 거지. 지나가다가 진호이가 어떻게 공원 잔디밭 같은 데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아스팔트에서 막 뜨거운 데서 꾸물거리면은 꼬챙이로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늘에다 갖다 놔주잖아요. 자비심이잖아, 그건. 무생명에 대한. 그건 관세음보살이 되겠지. 그때는. 그 마음 때는 관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재 몸은 사람의 몸이지만 끝없이 머릿속에서 육식작용은 은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많이 썼느냐가 다음 생에 나의 모습과 나의 형태를 결정을 짓는다. 여기가 어쨌든 나홍 스님이 오랫동안 계셨던 곳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이 자리가 나홍대. 나홍대요. 나홍대고 예전에는 이렇게 터가 없었고 그냥 저런 바위만 좀 있었는데 여기 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정자도 만들고 정자도 만들고 만들어놨네요. 나홍대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뭐 좋게 잘 해놨네. 스님인데 나홍 스님은 어떤 스님이십니까? 1300년대 고려하고 조선조 사이에 뭐 훌륭했던 스님인데 그 청산은 말없이 뭐 나보고 날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뭐 또 허공 창공은 날 보고 뭐 가만히 있어라. 그게 저기 어디 시가 있지? 청산은 나를 보고 저기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게 이제 나홍 스님 지은 이제 청산가라는 건데 청산가. 나홍 스님은 려말 조선조 초에 수행으로서도 그렇고 시로도 그렇고 아주 훌륭했던 분인데 여기 뭐 요새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한번 쳐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찾아보시고 재밌는 일화는 나홍 스님이 어느 절에 계시는데 그 너희 동생을 기여하고 했는가 봐. 그 오빠가 이제 훌륭한 큰 스님이니까 이제 나홍 스님 있는 절에 와서 묵는데 예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빈들빈들 노는 거야. 그러니까 나홍 스님이 너는 어떻게 지옥 가려고 그러냐. 절에 와서 예불도 안 모시고 지 맘대로 놀기만 하냐. 그러니까는 오빠가 이렇게 훌륭한 고승대덕인데 그거 무슨 극락 가는 거 뭐 걱정할 게 없다 뭐 이러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나홍 스님이 하루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너희 동생 있는데 너희 동생은 부르지도 않고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오라버니는 어째서 저는 옆에 놔두고 그 맛있는 걸 혼자만 그렇게 드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먹고 있는데 네 배가 아직 안 불러졌냐? 지가 밥을 먹어야지. 지가 수행을 하고 지가 기도를 해야지. 남한테 오빠가 훌륭한 스님이라고 지가 끝날 깡고 못하겠어. 그 나홍 스님이 나중에 제일 재밌어. 그런 게. 요즘 세상에도 의미가 참 크네요. 요즘은 다 뭐 부모가 잘나서 뭐 누가 잘나서 이래가지고 자식이 아무리 뭐 사고치고 깽판을 부려도 다 용서가 되고 하는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나홍 스님 그 일화를 들으면은 결국 자기가 잘나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스님 예전에 그
나홍 스님 통과 잠깐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홍 스님이 통을가를 이제 뭐 그걸 통을가를 지으신 데는 딴 데라는 말도 있고 나는 여기 북대에서 계시면서 통을가를 지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기록을 보니까 다른 기록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벌써 지금으로부터 1000년은 안 됐지만 한 900년 전 얘기니까 그렇죠. 800년 전 얘기니까 뭐 확실치 않지만 나홍선 통을가를 내가 참 제일 좋아하고 경허스님 참선곡 그런 곡들은 쉽게 우리에게 수행의 지침과 수행의 방향과 수행의 태도를 경허스님 참선과 나홍스님 통을가는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통을가도 노래 가짜가 붙고 참선곡도 그 운율 곡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했던 나홍스님 통을가는 다 잃어먹었지. 어쨌든 그 맨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많이 좌절하고 희망을 잃고 낙담하고 하지만 스님 이 또한 긴 인생의 어떤 그걸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듯이 또 시간이라는 그 개념도 5년이라는 게 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짧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나갈지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들이나 평화길 회원들이 어떻게 자기 삶을 또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귀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의 분단으로 빚어진 가치관들이 결국 오늘날 지금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고 뭔가 세상에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거 그걸 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 우리가. 근데 지금의 가치는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강서구청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들어올 때 그 엄마들 장애들 둔 엄마들을 앉혀놓고 무릎 꿇혀놓고 그 막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내가 보냈잖아. 누구나 다 내 아파트값이 떨어지는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재산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들한테 가서 에이, 사람이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게 인간이거든. 정치를 하는 인간의 모습. 근데 거기 가서 엄마들 안 된다고 고저로는 또 다른 엄마들. 난 그게 이번 선거로 봅니다. 그 엄마들 같은 심성이 그러니까 이기심이지. 그래서 그 타워 팰리스에서는 93%가 나왔고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들 주변에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이 들어온다면은 못 들어오게 할 사람들 또 뭐 임대 아파트하고 그냥 보통 아파트하고에 펜스를 치잖아요. 애들 못 오게. 또 애들이 그 놀이터에 와서 논다고 그 아파트에 그 관리소장하고 그 주민 대표들이 가서 거기를 어떻게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가. 이건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다. 이건 개나 돼지나 하는 짓이지. 사람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왜 이런 세상이 됐냐는 거야. 근데 결국은 출세하고 돈만 많으면 다 받들어주는 뭘 가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그건 왜 그러냐. 아무리 독립운동해도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도 가난하고 돈 없으면은 천대받는 세상으로 간 겁니다. 일본 놈들 밑에서 그놈들 비유 맞춰가면서 돈 좀 모으고 재산 좀 모은 사람들이 지금도 친일파 후손들이 잘 살잖아요. 그렇죠. 이거 극복 못했던 거. 이게 대한민국을 오늘날 친일을 했든지 뭐 어디에 큰 이런 사람들은 친미가 됩니다. 중국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오성기 들고 나가서 막 굽신굽신 할 사람들 어디든지 붙어서 자기 출세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개가 되든지 쥐가 되든지 돼지 새끼가 되든지 개 돼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선거는 개 돼지들이 승리한 선거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개 돼지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 왜 사람이 살면서 부끄러운 짓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부끄러워서 돌이키기도 하고 그게 참여하고 기독교에 가면 회개하고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이야. 회개하고 참여하고 또 부끄러운 짓 또 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무결점인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건 감추어서 무결점이야. 그게 완전히 무결점인 사람은 그것도 나쁜 놈이야. 얼마나 철저히 감췄으면 결점이 없겠어. 나같이 다소 안에 결점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내 결점을 다른 사람은 욕을 안 먹는데 나는 욕을 먹어. 예. 왜 욕을 먹어요? 안 감추니까. 너무 잘나서.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임경옥 같은 젊은 29에 죽잖아. 예. 너무 뛰어나게 잘난 거야. 이순신 장관 너무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공격을 본인이 받고, 예. 모함을 받고. 모함 받고 예. 당하고 하는 거죠. 내가 제적당한 거. 예. 저거 너무 잘나가지고. 맞다, 오늘 말 된다, 야. 한 달 반 동안 이런 것만 돌 닦다 왔는가 봐. 진짜 잘나지 않고. 적당히 빼고 해. 아무튼 이만큼 잘났고 결점이 없는 무결점 명진 스님을 무결점 아니라니까. 약간의 결점이 있는. 약간의 결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앞으로 잘난 그 스님을 좀 자주 좀 뵙고 싶다는 게 명진TV 구독자들과 평화의 길 회원들의 요청 사항인데, 일단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스님 직접 대면해서 말씀도 좀 듣고 싶고 곁에서 이제 스님의 채취도 좀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거리두기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없어지고 하니까 스님을 좀 시간 내셔가지고 5월달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좀 자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 요새 만나 전화도 왔었고 하는 걸 조금씩은 지금 내가 미루고 있는데, 나 속으로다가 나이가 이제 그냥 우리 조선 나이로는 73살인데 예. 늙어도 이러면 인기가 식을 줄 모르니까 나도 좀 쉬고 싶거든 진짜. 그냥 집에서 못 본 책도 좀 보고 뭐 그러고 싶은데, 또 우리 영민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하여튼 뭐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뭐 스케줄 한번 짜봅시다. 뭐 평화의 길 걷기라든가 아니면 명진TV 구독자들하고 만나서 또 좋은 말씀 들려주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하고 우리 김도영 기자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통해서 이제 구독자들 만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대면해서 좋은 말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 근데 뭐 좋겠네요. 그동안에 했던 말들 다 거의 똑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걸 수능 사춘기, 아직도 사춘기, 힘 좀 빼고 살자, 다 비슷한 얘기들이고, 그런 얘기는 뭐 옛날에 많은 사람들도 해놨던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건 다른 분들하고 다른 거는 모름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우리는 알미라는 그런 틀에서 모름이라는 해방구지 모름이, 예. 알무로부터 벗어난 해방구, 해방구로 갔을 때 오는 희열과 기쁨과 선의 목적은 결국 나는 완벽한 모름의 상태로 나를 가는 거. 정말 몰랐을 때는 알고 있는 육식작용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지식과 전생부터 익혀왔던 업과 모든 것들이 에고를 만들었는데, 그 에고로부터 바라봤던 세계는 전도된 거다. 그 전도된 것,
그것을 죄로 봐야 된다. 예. 죄가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잘못된 세계, 인간이라는 업으로 바라보는 세계, 이게 죄인 거야. 잘못된 거니까. 꼭 뭐 남을 해코지하고 이게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견해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되어짐, 그건 죄다.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얘기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뭔지. 하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이거 모르는 하나님이야. 그 모름 앞에 섰을 때 너의 인식은 전부 다 오류라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해놓고 나서도 내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모른가 알매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동심, 그게 감동 안 받아? 근데 왜 이렇게 시선이 왜 그래? 막, 그렇게 뭐, 감동하는 눈빛을 보여야지. 아주 기분 나빠요, 요새.